지난 시간에 이어서 45페이지입니다. 사채 할인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 자, 왜 상각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살짝 말씀드렸죠. 액면가하고 장부 금액을 일치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야 만기 때 상환하면은 사채의 장부 금액이 액면가하고 똑같아지면서 잔액이 제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네 줄 읽어볼게요. 사채 할인이나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 상환 기간 동안에 매 결산기마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상각함으로써 만기일에 사채 할인 아니면 할증 발행 차금 계정 잔액이 영원이 되어서 사채의 액면 금액하고 장부 금액이 일치하도록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네. 장부 금액과 액면 금액을 일치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채 할인 할증 발행 차금은 유효 이자율 법으로 상각한다. 네. 암기사항 하나 생겼어요. 사채 할인이나 할증 발행의 상각은 어떤 방법을 쓴다고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 유효이자율은 사채의 액면금액과 미래 금액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인데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게 받아들여지는데요. 유효이자율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채 발행할 때 시장 이자율하고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채 발행할 때 시장 이자율이 어디에 적용되느냐면요. 액면 금액하고 미래 지급할 금액을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을 우리가 시장 이자율을 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해주거든요. 다음 페이지에서 그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을 가지고 그 환가 계수를 사용했다 하는 것을 이제 그 예제를 가지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유효이자율 법은 사채의 장부 금액에 사채 발행 시 유효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된 이자 비용과 자, 이자 비용이 하나 나오는데 요 이자 비용이 손익계산서로 가는 이자 비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 사채 발행에 대한 이자 비용을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이자 비용을 계산하느냐 하면은 사채의 장부 금액에다가 사채 장부 금액은 액면 금액에서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을 빼주거나 더한 거예요. 그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이자율은 사채 발행할 때 시장 이자율이에요. 시장 이자율이에요. 그걸 곱해서 이자 비용을 반영하고 이것이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자, 이것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게 이제 1번에 나오는 이자 비용이라고 한다면 이건 여기 번호하고 일치시키면 여기 2번이네요. 여기가 이제 2번. 연간 총 이자 비용. 사채의 기초 장부 금액의 유효 이자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자, 2번을 설명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뒤에 나오는 요 이자 비용을 또 하나 설명하는데 요 이자 비용은 여기 3번에 있는 이자 비용입니다. 3번에 있는 이자 비용이 두 번째 나오는 설명이에요. 자, 두 번째 나오는 설명을 보면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이자율을 곱해요. 사채의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이자율을 곱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이자 비용이 있어요. 이것은 현금으로 실제 사채권자에게 우리가 지급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급하는 이자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이자 비용이 서로 달라요. 서로 달라요. 그래서 2번과 3번의 차이,
그 차액을 상각시키면 됩니다. 그 회계 처리를 매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사채 발행 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의 절차이다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설명한 것을 여기서 이렇게 번호를 붙여가지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간 총 이자 비용이다 하는 게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이자 비용이고 연간 현금 이자 비용이다 하는 게 아까 요 3번 여기서 설명한 그 액면에 표시된 금액과 액면 이자율이 실제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자예요. 이 두 금액 이자 비용 간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씩 사채 할인 발행에서 우리가 이것을 상각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놓은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표는. 그래서 이 표까지는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위에 있는 표로 항목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얼마만큼 상각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결산일이 12월 31일인 주식회사 항공은 시장 이자율이 12%. 예. 그러니까 발행하는 시점이 시장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발행하는 시점의 시장 이자율을 우리는 유효 이자율과 같다라고 봅니다. 유효 이자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12%일 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조건은 표시 이자율이죠. 사채권의 10%를 지급하겠다고 표시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현금으로 주는 것은 10%만 이자를 지급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시장에다가 다른 시장에다 투자하면 12%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10% 주겠다라고 했으니 사채가 판매가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할인 발행합니다. 액면 금액 10만 원짜리를 그러면은 요 2% 차이 나는 부분 이자 차이만큼을 이 액면 금액에다가 적용해 줄게 해서 그 차액을 공정하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자 지급일은 연 1회 매년 12월 31일 날 지급한다는 조건이고요. 23년도 1월 1일 날 발행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액면 금액 10만 원을 얼마 할인해서 발행하는가 그 계산하는 방법을 여기서 예를 들었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예, 발행 금액 어떻게 계산하느냐면요. 두 번에 걸쳐서 계산하는데 첫째, 원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한다. 원금의 현재 가치. 예, 원금이라는 것은 그 10만 원. 예, 10만 원에다가 0.718을 곱하면 현재 가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0.718 하면은 이만큼이 나오죠. 71,180원. 그러니까 이 3년 후에 10만 원은 현재로는 71,180원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사채를 3년 후에 10만 원을 돌려준다라는 그 사채권을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3년 후에 10만 원은 현재로는 얼마일까?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현재 이자율을 적용해 가지고 현재 시장 이자율이 12%이 현재 가치를 환산하는데 12%라는 이자율을 적용했죠. 이게 유효 이자율이에요. 여기 보시면 밑에 표에 삼각표에 보면 유효 이자율 12%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환산할 때 쓴 이자율. 그래서 원금 현가 계수라는 계수표가 있는데 3년간 항목에서 3년짜리 표에서 이자율 12%를 딱 찍으면 0.7118이 나와요. 이건 이제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해서 이 계수를 구할 수도 있고 계수표에서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현재 가치를 계산하라고
출제하지는 않으니까 원리만 알아두시면 돼요. 발행 시 시장 이자율을 유효 이자율로 해서 현재 가치를 원금으로 환산하니까 10만 원은 현재 71,180원이고 그다음에 이자 현재 가치라고 해서 이자는 1년에 10,000원씩 우리가 지급해야 되잖아요. 액면 이자율이 10%였기 때문에 10만 원짜리 사채에다가 매년 10%만큼의 이자를 3번에 걸쳐서 줄 겁니다. 올 연말에 한 번 주고 내년 연말, 그 다음 3차년도 연말에 한 번씩 주죠. 그래서 이것은 연금 성격이기 때문에 연금 현가계수표에서 12% 3년짜리를 찾으면 개수가 2.418이 나와요. 그래서 3만 원 곱하기 2.418, 만 원 곱하기 2.418 하게 되면은 현재 가치로는 3만 원이 24,148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금하고 3년간 지급해야 될 3만 원의 이자의 현재 가치, 이 두 개의 현재 가치를 더하면 이만큼이 나온다는 거예요. 95,198원. 이것이 발행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이렇게 발행 금액을 정하면 투자자들은 그러면 10만 원짜리를 95,198원에 이번에 매입하고 3년 후에 원금 여기 10만 원을 돌려받으면 결국에 현재 이 시장 이자율인 12%에 투자하는 거나 똑같다. 예. 이런 결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우리가 표시 이자율이 10%고 시장 이자율이 12%였을 때 95,198원으로 발행을 해서 사채로 자금을 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95,198원이 발행 금액이에요. 그래서 23년 우리 회사의 기초 사채 금액은 장부 금액은 95,198원이 됩니다. 액면가는 10만 원이지만 네. 그렇게 돼서 이 상각 금액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을 어떻게 계산했는가 보세요. 유효 이자율법으로 계산하죠. 그래서 이 95,198원에다가 12%, 자, 1 곱하기 12%, 1이 기초 장부 금액이에요. 거기다 12%를 곱하기 하면은 11,424원이 나와요. 요게 손익계산서에 가는 이자 비용이에요. 요게 아까 앞 페이지에서 2번이라고 했던 거. 예. 아까 45페이지에서 번호 2번에 있는 연간 총 이자 비용이라고 말했던 게 요 11,424원입니다. 기초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 이자율을 곱한 이자 비용이 이거예요. 그런데 회사가 사채권자 10만 원짜리 액면 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채권자에게는 10만 원짜리 하나당 10,000원의 이자를 지급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급해주는 이자는 10,000원이고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11,424원이죠. 이 차이가 얼마가 나요? 1,424원. 이만큼을 상각해주는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회계 처리를 한번 볼까요? 자, 23년 12월 31일 날 요 1,124원에 대한 회계 처리를 결산 때 해주는데요. 자, 차변의 이자 비용, 네, 이게 손익계산서로 가는 이자 비용이니까 비용 발생 시켜주고요. 대변의 현금, 이게 사채권자에게 지급해야 될 이자 10,000원 지급하니까 대변의 현금 감소하죠. 그 다음에 요 차이, 1,424원, 요만큼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서 빼줍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서 빼준다는 건 뭐냐? 발행할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이게 발행 시점이니까 사채의 차감 계정으로서 사채와 반대쪽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빼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반대인 대변에다가 기록하면 상각해 주는 거죠.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4,802원에서 1,424원만큼 줄어들게 되죠.
예. 자, 이만큼 줄어들면 차감 계정이 줄어들었으니까 기초 장부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납니다. 요 상각한 것만큼 기초 장부 금액이 이렇게 증가하게 돼요. 24년도에 뭐가 증가했냐면 이 기초 장부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상각한 것만큼. 그러면은 이 증가한 기초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이자율 12%를 곱하면 이자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해요. 지난해에는 424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1,595원이에요. 지난해에는 11,424원. 예, 여기 두 번째에는 11,595원. 예,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24년 결산 때 차별의 이자 비용이 11,595원이죠.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매년 같은 거예요. 액면가 곱하기 액면 이자율이니까. 그러면 그 차액이 좀 더 늘어나죠. 예. 1,424원에서 1,595원으로 이것도 증가합니다. 이것도 증가해요. 그래서 할인 발행을 하고 나면 기초 장부 금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여기다 써야 되겠네요. 증가하고 예, 이게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도 매년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런 요령으로 그 다음 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해에도 이렇게 상각을 합니다. 이자 비용, 대변의 현금, 그 차액만큼은 상각.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상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에 이 장부 금액이 기초 장부 금액으로 똑같아져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상각을 하고 나면 장부 금액과 액면 금액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상환에 대한 회계 처리예요. 사채를 상환하는 회계 처리를 해버리면 잔액이 장부 금액이 제로가 되면서 깔끔해지는 겁니다. 차변의 사채, 부채 감소, 대별의 현금, 자산 감소, 이 상환하는 회계 처리로 이제 장부 금액과 그 액면 금액이 일치하기 때문에 사채 관련 개정 과목이 전부 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이 세 번에 걸쳐서 상각을 하니까 나중에 이것도 제로가 되고 그다음에 사채 10만 원도 여기서 상환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제로가 되고 그래서 이 사채와 관련된 개정이 깨끗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회계 처리는 바로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이 잔액 차감 개정을 세 번에 걸쳐서 상각해 주는 그 절차인 것이죠. 그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이 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해를 시킨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채를 할인 발행했을 때 매년 인식하는 이자 비용, 이 이자 비용이 매년 증가한더라.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런 특징적인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액면 이자는 항상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왜 상각을 하느냐? 장부 금액과 액면 금액을 나중에 이렇게 서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상각을 해 나가는 것이다. 예,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례를 보면은요. 이번에는 할증 발행하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할증 발행. 지금은 이제 할인 발행을 우리가 이해를 했고 다음 사례는 자, 날짜도 똑같아요. 결산일이 12월 31일인데요. 시장 이자율이 아까는 12%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발행하는 때의 시장 이자율이 8%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조건은 똑같이 이와 같은 조건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표시 이자율 10%이고요. 사채 한 장당 액면 금액은 10만 원짜리. 그리고 만기일도 똑같습니다. 3년 후에 만기가 돌아옵니다. 이자 지급일은 매년 한 번씩 하기로 했어요. 밑에 조건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시장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해야 되는 건데요.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액면 금액으로 발행해 가지고는 우리가 다른 은행에서 차입하는 것보다도 비싼 이자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액면 금액보다 높게 발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서로 객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해야죠. 그래서 계수를 이용. 자, 원금의 현재 가치 원금이 10만 원인데 계수를 찾아보면 0.7938이 나와요. 이때는 8%를 적용하는 거예요. 예. 이 현재 가치를 환산하기 위해서 사용한 요 이자율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유효 이자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효 이자율이 8%입니다. 그래가지고 원금의 현가 계수로 요 10만 원짜리를 현재 가치를 계산하면 요게 나옵니다. 10만 원 곱하기 0.7938 하면 요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자에 대한 현재 가치. 이자는 실제로 지급하는 이자를 말하죠. 1년에 10,000원씩 지급해요. 그리고 3년간이고 이자율 8% 적용했을 때 연금의 현재 가치는 10,000원 곱하기 2.5771 하면은 25,771원이 나옵니다. 이 두 개를 더하면 105,151원이 나와서 이것이 발행 금액이 됩니다.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을 하죠. 할증 발행이 되겠죠. 5,151원이 액면가보다 높습니다. 그래도 투자자는 우리 회사를 신뢰한다면 이 사채에 투자를 합니다. 왜냐? 다른 시장 금리하고 같이 반영시켜 준 거예요. 왜냐면 원금은 좀 비싸게 나중에 10만 원 돌려받을 것을 10만 5,151원에 지금 투자하고 있지만 이자 발을 받는 걸 생각하면은 지금 현재 시장 이자율은 8%인데 여기 회사에서 주겠다는 이자는 10%예요. 예.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예, 다만 지금 시장 이자율은 8%지만 앞으로 시장 이자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생각을 달리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개 이 사채에다가 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채의 이자율은 그 3년이면 3년간 고정이잖아요. 고정이기 때문에 무엇을 바랄까요? 시장 이자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을 때 사채의 투자가 인기가 높은 거예요. 예. 앞으로 시장 이자율은 떨어질 텐데 그걸로 예상하는데 사채에는 일정한 이자율을 3년간 보장해 준다. 고정 이자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이자율이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사채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고요. 시장 이자율이 앞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될 때는 사채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소극적이죠. 뭐 하여튼 그건 투자자 차원이고 지금은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발행 금액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그 내용이고요. 거기에 대한 회계 처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할증 발행을 했기 때문에 발행한 날의 기초 장부 금액이 액면가보다 5,151원 이렇게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증 발행을 했을 때 액면가로 나중에 3년 후에는 10만 원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상각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효이자율을 이번에는 8%니까 기초장부금액 곱하기 8% 합니다. 그러면 8,412원이 나온다. 그러면 액면 이자는 똑같아요. 10,000원씩 지급합니다. 그러면 요 차액이 발생하죠. 그러면 1,588원이 차액이었다. 그러면 요만큼 상각하는 거예요. 이만큼 상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분계를 보시면은 여기 1,500 첫 번째 결산일에 1,588원을 상각한 분계가 여기에 나오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사채의 가산 계정이기 때문에 잔액이 대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각할 때는 여기는 반대쪽, 아까 할인 발행하고 반대쪽인 차변에다 상각해요.
할증 발행 차금은. 자, 두 번째. 자, 장부 금액이 줄어들었죠. 그럼 이자 비용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할인 발행했을 때는 이자 비용이 매년 증가했죠. 근데 할증 발행을 했을 때는 이자 비용이 매년 반대로 가요. 감소함. 그리고 현금 이자는 항상 일정해요. 그러면 상가액은 이건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 갭이 점점 커지니까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회계 처리 절차는 매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할증 발행 차금은 요만큼씩 차변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요 잔액을 상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상각을 하면은 이 할증 발행 차금 제로가 되죠. 제로가 되면 사채의 장부 금액이 액면 금액하고 똑같겠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사채를 상환할 때 요 분계를 하나 해주면 돼요. 차변의 사채, 부채 감소,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네,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원리를 이해를 하고 할증 발행했을 때 이자 비용은 할인 발행하고 반대로 매년 감소한다는 거. 요게 좀 다르고 나머지는 일정 증가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회계 처리, 전표 입력 문제로 네 번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론으로 나온 적은 있어요. 그래서 이론으로 나오는 핵심 포인트가 아까 뭐가 증가한다, 뭐가 감소한다, 뭐는 일정하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설명드린 이유가 있죠. 그것이 그동안 문제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기서 표로 비교를 해놨는데요. 자, 아까 처음에 예제가 할인 발행했던 거고 두 번째 예제가 할증 발행했을 때 예제인데 매년 상가액은 두 개가 똑같아요. 증가하고 증가합니다. 매년 상가액은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차이가 없어요. 매년 증가했어요. 자, 근데 사채의 기초 장부 금액은 서로 반대로 갔어요. 반대로. 그래서 할인 발행 시에는 증가했습니다. 장부 금액이. 그런데 할증 발행 시에는 감소했습니다. 할증 발행 시에는 감소했어요. 요게 반대로 갔어요. 그래서 이자 비용을 보면은 이자 비용이 장부 금액에 비례하기 때문에 증가했으면 이자 비용도 같이 증가합니다. 그다음에 장부 금액이 감소하면 이자 비용도 같이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유효 이자율은 변함없어요. 매년 같은 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장부 금액이 감소하면 같이 감소하고 장부 금액이 증가하면 이자 비용도 같이 증가해요. 자, 또 그런데 이제 매년 지급하는 이자는 일정하죠. 할인 발행할 때도 10,000원이었고 할증 발행했을 때도 매년 10,000원씩을 지급했습니다. 요런 비교를 기억해 두시면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과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에 대해서 문제를 낼 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좀 복잡한 절차의 회계 처리였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정리했다고 보시고요. 예, 이 표를 그냥 외우면 너무 이 기억이 나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한번 절차를 알아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비유동 자산에 대한 사채에 대한 거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48페이지 넘어가면 장기차입금 나오는데 장기차입금은 여러분이 결산 때 유동성 대체분계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유동성 대체분계. 우리 FAT 1급 교재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결산 문제로는 잘 안 나왔을 거예요. FAT 1급에는. 그러나 TAT 2급은 유동성 대체 문제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여러분 이 문제 자주 만날 거예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이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대별의 장기 차입금입니다만은 나중에 갚을 때는요. 여기 상환할 때는 장기 차입금을 상환하는 게 아니고 유동성 장기 부채를 상환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자, 사채란다. 차입금을 차입했을 때는 대변의 장기 차입금인데 장기 차입금을 상환할 때는 왜 장기 차입금이 감소하지 않고 유동성 장기 부채가 감소하느냐? 중간에 이게 있기 때문에. 장기 차입금은 어느 결산 시기에 가면은 개정 과목이 이렇게 바뀝니다. 장기 차입금 없어지고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가 되어버려요. 중간에 한번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개정 과목의 이름이 한번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 상환할 때는 장기 차입금이 상환되는 게 아니라 유동성 장기 부채가 상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다. 그래서 결산 문제로 뭐가 잘 나와요? 예, 요게 결산 문제로 나온다. 결산 문제로 어떻게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의 장기 차입금 5천만 원이 있다. 상환일이 언제다. 이렇게 나와요. 자, 만약에 25년도 회계 처리를 한다고 봐요. 우리 25년도 결산. 우리은행의 장기 차입금 5천만 원이 상환일이 26년도 7월 1일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유동성 대체를 해야 돼요. 왜냐? 26년 7월 1일이면은 25년 12월 31일 결산일 기준에서 봤을 때 6개월 남았죠. 그러면 1년 안에 상환해야 되니까 이제 장기 차입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결산에 반영해야 될 거는. 자, 근데 만약에 농협은행에 장기 차입금 1억 원이 있는데 이 장기 차입금의 상환일은 2027년 7월 1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결산의 유동성 대체 분계에 해당이 안 돼요. 그건 그냥 장기 차입금으로 그대로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 판단을 하십니다. 다음에 임대보증금은 우리가 비유동 부채에 해당되는 임대사업자의 개정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인식해야 하는 기업과 인식하지 않는 기업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연금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30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는데요. 연금에 뭐 의무적으로 가입이 법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가입을 하는 그런 기업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퇴직연금 제도가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이라고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도의 차이점이 우리가 회계처리 면에서 보면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인식해야 되는 회사와 인식하지 않아야 되는 회사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금에 아예 가입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인식하는 게 원칙이에요. 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때는. 자, 그래서 한번 퇴직금 제도는 여러분이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퇴직금 제도의 경우에 회계연도 말 모든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한다면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우리가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합니다. 그 추계액만큼 부채로 인식하는 것을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 회계 처리라 그래요. 그래서 자, 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회사이다. 그러면 12월 31일 시점으로 우리 회사 종업원이 20명이다. 20명이 각각 어떤 사람은 퇴직금이 얼마 이렇게 어떤 사람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으면 퇴직금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전 직원의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계산을 했더니 가령 퇴직금이 5천만 원으로 나왔다. 그러면 부채로 인식해야 돼요.
결산할 때. 예. 그리고 비용 처리를 해요. 돈을 지급을 안 했는데 왜 비용 처리하죠? 우리가 발생주의 회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현금을 지급해야만 비용이 아닌 것. 지급한 것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퇴직금이라는 것은 과거에 일을 한 근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퇴직금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부채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원들이 지금 다음 해 1월 1일 날 모두 퇴사하겠다고 사표를 내게 되면 퇴직금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부채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부채로 인식하고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데, 그러면 당기의 비용이다? 아니면 3년 전, 4년 전에 퇴직금도 있는데, 그래서 추가 설정을 하는 겁니다. 추가 설정. 그러니까 회사가 2025년도에 창업을 한 회사다. 그러면 처음이니까 처음에는 다 설정해야죠. 그런데 25년도에 창업을 해가지고 26년도, 27년도, 회계연도가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그, 그 회사가 계속 사업을 하게 되면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계속 새로 중복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 퇴직급여 추계액이 5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또 1년 후에 다시 퇴직금을 계산했더니 7천만 원이 나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2천만 원만 설정합니다. 5천만 원 있으니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추가 설정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어, 어, 그래서 설정을 했다가 이제 요 두 번째 것도 말씀드리면, 종업원이 퇴사했다. 그러면 퇴사하면은 그 다음에 퇴사하겠죠? 이건 결산태 한 거니까 그 다음에 퇴사하면 그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만약에 1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아갔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5천만 원 아까 설정해 놨는데 그 다음에 그 이제 100만 원은 부채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급해 줬으니까. 한 사람 지급해 줬어요. 그건 부채 감소. 그러면 이제 4,900만 원 남았죠? 한 사람만 퇴사하고 그 다음에 그 인원이 그대로 갔습니다. 그러면 또 기간이 경과했으니까 퇴직금이 늘어났겠죠? 그러면 4,900만 원보다 더 늘어난 퇴직금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회계 처리해 주는 거예요. 차별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그렇게 하면 이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다시 7천만 원으로 충당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퇴사자가 발생하면 또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그런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한 회계 처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연금하고 관계없이 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확정 기여형의 연금에 가입돼 있을 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확정 급여형 연금에 가입되어 있을 때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49페이지를 접어 놓으시고, 이거는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49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